내가 연봉이 1억인데 당신이 집에서 우리 부모님 수발 뜨는 게 공평한 거 아니야? 남편은 30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들이밀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25년 홀로 제사를 모시고 아이들을 키워온 제 인생은 그 사람 계산기에 없었나 봅니다. 저는 그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네요. 그 공평이라는 거 이제 제대로 한번 해봐요. 당신 부모는 당신이 모시고 나는 내 엄마 모시러 갈 테니까요. 일주일 뒤 빳빳했던 남편의 와이셔츠 깃은 꾀재재해졌고 집안엔 신내가 진동했습니다. 연봉 1억의 기세등등함도 노부모의 기저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25년 감옥 같은 세월을 끝낸 그날의 이야기.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것으로 소중한 곳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1살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는 이명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꺼내려니 가슴이 뭉클하네요. 처음부터 시작하자면 좀 길 텐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그냥 안동이 아니라 300년 넘게 내려온 종갓집 큰딸로요. 우리 집은 마을 어귀에서 10분쯤 걸어 들어가야 나오는 기아집이었는데 여름이면 대청마루에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겨울이면 아궁이에서 장작 타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이셨어요. 허리가 굽어질 때까지 논에 나가셨고 어머니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부엌에 불을 지피셨죠. 저는 그 연기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매일 아침 그랬어요. 아직도 그 냄새를 맡으면 어린 시절 흙바닥 부엌이 눈앞에 아른거려요. 종갓집 큰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철들기도 전에 제사상 차리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7살 때 처음으로 도라지 껍질을 벗겼어요. 손가락이 얼마나 아프던지 손톱 밑이 까맣게 물들었는데도 어머니는 그냥 계속 하라고만 하셨어요. 명수가 종갓집 딸이 제사 음식 못하면 어디 가서 시집 가겠니? 네 밑에 남동생이 셋이야. 네가 똑바로 해야 쟤들 대학 보내지. 그 말씀이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12살 때부터 명절이면 이모들 대신 부엌을 지켰어요. 전 부치다가 기름이 튀어서 팔뚝에 화상을 입어도 이를 악물고 뒤집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흉터가 아직도 왼팔에 희미하게 남아있어요. 고등학교 지나갈 때였습니다. 저는 공부를 곧잘 했어요. 선생님이 인문계 가라고 대학 가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죠.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여. 동생들 등록금이 급하다. 상고 나와서 빨리 취직해라. 그래서 안동 상업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교실에서 주판 튕기면서 창밖을 바라보면 같은 중학교 출신 친구들이 인문계 교복을 입고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가슴이 쓰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딸이니까 언니니까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졸업하고 20살에 농협에 취직했어요. 창구에 앉아서 손님들 통장 정리해드리고 적금 들어드리고 월급이 68만 원이었는데 그중 50만 원을 꼬박 집에 보탰습니다. 제 손에 남은 건 18만 원. 그 돈으로 버스비 내고 점심값 아끼고 가끔 시장에서 1,000원짜리 국밥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그렇게 6년을 일했습니다. 남동생 셋을 대학에 보냈어요. 큰동생은 서울사립대, 둘째는 부산국립대, 막내는 대구에 있는 대학교. 등록금 낼 때마다 아버지가 제 월급을 받아가셨는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하셨어요. 당연하단 듯이 받으시고 당연하단 듯이 쓰셨습니다. 그 6년 동안 제가 산 건 뭔지 아세요? 겨울 코트 한 벌, 운동화 2켤레, 그리고 농협 앞 분식집 떡볶이가 전부였습니다. 부모님 내복은 매년 새로 사드리면서 제 속옷은 고등학교 때 입던 걸 기워서 입었어요.
구멍난 대를 실로 꿰매면서 이게 맞나 싶었지만 그래도 그냥 그랬습니다. 26살 되던 해 봄이었어요. 농협에 새로 부임한 지점장님이 선을 보라고 하더군요.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는 청년인데 고향이 안동 근처라고요. 그 사람이 박종태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안동 시내에 있는 한정식 집이었는데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햇빛이 뒤에서 비쳤거든요. 키가 크고 허리가 꼿꼿했어요.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구두는 반짝반짝 광이 났습니다. 농협 창구에서 만나던 아저씨들과 달랐어요. 종태씨가 의자를 빼주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명숙씨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서울에서 오느라 늦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온 동네가 들썩였습니다. 개천에서 용났다며 난리가 났어요. 서울 대기업 다니는 총각한테 시집간다고 친척들이 전화를 해댔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드디어 제 인생에도 봄이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3달 동안 주말마다 만났어요. 종태씨가 서울에서 내려와 안동까지 왔습니다. 기차로 3시간 넘게 걸리는 길을요. 그 정성에 마음이 녹았어요. 이 사람이면 평생 의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종태씨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 눈빛이 이상하게 변하곤 했거든요. 차갑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산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바라는 게 많으시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기대하는 게 있는 건 당연하다고. 저도 착하게 잘 살면 되지 뭐 하고요. 그게 제 인생의 최대의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식은 그해 가을에 올렸어요. 안동 예식장에서 하객이 200명 넘게 왔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걸을 때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근데 말이에요. 행복은 신혼여행까지였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명수가 은행 간두고 집안일이나 잘해라. 남편 내조가 여자가 할 일이지. 밖에서 돈 버는 건 남자 몫이다.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농협을 그만뒀습니다. 6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요. 퇴직금 340만원 받아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갈 때 들고 갔더니 시어머니가 그 돈을 받아서 당신 적금에 넣으시더라고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맞나? 근데 종태씨는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뭔지를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아니 모른 척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고 첫 번째 제사가 돌아올 때였습니다. 시댁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집은 허름해도 자존심만큼은 대골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학렬 높은 집안 출신이라며 제사를 아주 크게 지냈거든요. 시어머니가 제사 일주일부터 전화를 하셨어요. 뭘 사오라, 뭘 준비해라 하나하나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저는 수첩에 적으면서 예 대답만 했어요. 시금치 3단, 도라지 2근, 고사리 1근, 북어 5마리, 대추 2봉지, 밤 3봉지, 장을 보는 데만 17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돈은 제가 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제사 전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눈을 비비며 부엌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코를 골고 계시더라고요. 저 혼자 나물 삶고 전 부치고 탕을 끓였습니다. 기름이 튀어서 팔뚝이 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점심때가 되니까 시누이 둘이 왔는데 부엌에 얼씬도 안 하고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옳게 수고하네. 우리 엄마 옳게 칭찬 많이 하더라. 그 말 한마디 하고는 과일이나 깎아 먹고 있었어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시집 온 지 3달밖에 안 됐으니까요.
처음부터 찍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첫 번째 제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1년에 제사가 4번이었어요. 크고 작은 차례까지 합치면 6번. 명절은 또 따로 있었고요. 설날, 추석, 한식, 동지. 저는 앞치마를 벗을 틈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가 생겼어요. 결혼하고 2년 만에 첫째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분만실 천장을 보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말아야지. 이 아이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게 해줘야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아들을 원하셨어요. 명수가 아들 하나는 낳아야지. 종갓집에 대 끊기면 어떡하니? 첫째가 돌도 안 됐는데 둘째 낳으라고 성하였습니다. 저는 지쳐 있었어요. 아이 낳고 한 달 만에 제사 준비를 했거든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는 국물 간이 싱겁다며 타박을 하셨어요. 결국 둘째를 가졌습니다. 다행히 아들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잔치집처럼 들떴습니다. 시아버지가 손주 이름까지 지어놓으셨더라고요. 그때 저는 잠깐이나마 행복했어요. 이제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안 들어도 되겠구나 싶어서요. 근데 착각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까 요구가 더 많아졌어요. 손자는 내 손으로 키워야지. 넌 집안일이나 해. 시어머니가 아들을 안방으로 데려가시고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집안일만 했습니다. 빨래, 청소, 요리, 설거지 끝이 없었어요. 남편 종태 씨는 어땠냐고요? 아침에 출근하면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밥 먹고 씻고 자고 주말에는 골프 치러 가고 저랑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에 10분도 안 됐어요. 그러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결혼하고 8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날 저녁 친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빨리 오라고,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저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앞을 막아서셨어요. 어딜 가려고? 내일이 제사인데? 길을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제사가 먼저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위독하세요. 병원에 다녀올게요. 제사 음식은 누가 해? 시누이들이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종태씨, 제발 한마디만 해줘. 내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한마디만 해줘. 근데 그 사람은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먼 산만 보고 있었어요. 입을 꾹 다문 채로요. 결국 그날 밤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제사 음식 준비하고 제사를 지내고 뒷정리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나물 위로 뚝뚝 떨어졌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야 병원에 갔어요. 안동까지 버스로 4시간.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복도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계셨어요. 명수가,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불렀어. 명숙이 어딨냐고. 명숙이 보고 싶다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여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병원 복도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찌르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아버지는 사흘 뒤에 돌아가셨어요.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으실 때 저는 시댁에서 명절 음식을 싸고 있었어요. 남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 자리에 섰습니다. 누나, 아버지 돌아가셨어. 수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어요. 남편이 옆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상복을 입고 영정사진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시댁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고생했네. 근데 다음 주에 시아버지 세잔날이야. 준비 좀 해야겠다. 그 순간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안에서요. 근데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길들여져 있었던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참는 게 미덕이라고 그렇게 세뇌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뒤로 17년이 더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대학에 갔고 남편은 승진을 거듭해서 임원이 됐어요. 저는요,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12번의 제사를 혼자 치렀고 24번의 명절을 혼자 버텼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는 만성 통증이 됐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요, 제가 그게 제 인생인 줄 알았어요. 원래 그런 거라고요. 며느리는 시댁을 위해 사는 거라고, 그게 여자의 도리라고 25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작년 겨울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남편이 식탁에 종이 한 장을 던진 그날부터요. 작년 겨울, 그러니까 결혼 25년째 되던 해 12월이었습니다. 바깥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저는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기름때 묻은 프라이팬을 박박 문지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이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고개를 돌렸더니 그 사람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더라고요. 25년을 같이 살면서 그런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명수가 이리 와봐. 좋은 소식이 있어. 저는 고무장갑을 벗고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이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을 펼쳐 놓았습니다. 연봉 계약서였어요. 숫자를 보는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1억 800만 원. 세전이긴 했지만 그래도 연봉 1억이었어요. 드디어 억대 연봉이야. 내가 해냈어. 남편이 활짝 웃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었어요. 25년 동안 뒷바라지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새벽마다 도시락 싸주고 양복 다려주고 구두 닦아주고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외출하더니 2시간 뒤에 트럭 한 대를 몰고 왔어요. 트럭에서 커다란 상자가 내려왔습니다. 배달기사 2명이 끙끙거리며 거실로 들여놓았는데 상자를 뜯으니까 안마의자가 나왔어요. 진짜 비싸 보이는 거였습니다. 명수가 이거 당신 주려고 샀어. 300만 원짜리야. 고생 많았잖아. 이제 좀 쉬어. 가슴이 뭉클했어요. 25년 만에 처음 받는 선물이었거든요. 결혼기념일에도 생일에도 꽃 한 송이 안 사줬던 사람이 30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사주다니 저는 감동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밤 안마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았어요. 의자가 등을 주무르는데 20년 묵은 피로가 스스로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긴 하는구나. 그동안 표현을 못했던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이 저녁을 먹다가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명수가 할 말 있어. 저는 젓가락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짐작이 안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 이제 2분 다 편찮으셔. 아버지는 치매 초기고 어머니는 무릎 수술 받으셔야 해. 이제 모셔와야 할 것 같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시부모님을 모신다.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모셔온다고요? 여기 방이 2개밖에 없는데? 큰 방을 부모님 드리면 되지. 우리는 작은 방 쓰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당신 마트 일 그만둬. 마트 일이요? 제가 3년 전부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가고 나서 시간이 남길래 동네 마트 계산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요. 한 달에 120만 원. 푼돈이라면 푼돈이지만
그래도 제 이름으로 버는 돈이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통장에 제 돈이 들어오는 거였어요. 마트 일을 왜요? 내가 연봉 1억을 버는데 당신이 그 푼돈 벌겠다고 밖에 나가면 어떡해? 집에서 부모님 수발 드는 게 공평한 거 아니야? 나는 밖에서 돈 벌고 당신은 집에서 부모님 모시고 그게 공평한 역할 분담이지. 공평.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공평이라고요? 25년 동안 저 혼자 제사 지내고 명절 음식하고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다 한 게 공평이었나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시부모님 수발까지 저한테 떠넘기면서 그게 공평이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25년 동안 길들여진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결정하면 따르는 것, 시키면 하는 것, 그게 제 삶이었으니까요. 한 달 뒤 시부모님 두 분이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치매 초기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증상이 심했어요. 밤마다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거실을 돌아다니셨습니다. 화장실을 못 찾으셔서 거실 한복판에서 실례를 하신 날도 있었어요. 처음 그 광경을 봤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바닥에 퍼진 액체가 형광등 불빛에 번들거렸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걸레를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데 손이 떨렸어요. 락스를 풀어서 문질렀는데 그 냄새가 너무 독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눈물인지 락스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무릎 수술을 받으시고 거의 누워만 계셨습니다. 식사를 방으로 가져다 드려야 했고 약도 챙겨 드려야 했어요. 하루에 드시는 약이 7가지였습니다. 아침 식후, 점심 식후, 저녁 식후, 자기 전 시간표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알람을 맞춰놨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루에 4시간도 못 잤어요. 새벽에 시아버지 소변 치우고 아침에 시어머니 약 챙기고 점심 준비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밤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부어서 양발 자국이 살에 파였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누렇게 떴더라고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손가락 2마디만큼 내려와 있었어요. 남편은 어땠냐고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거실 공기가 왜 이러냐며 코를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안마의자에 쏙 들어가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300만원짜리 안마의자. 제가 앉아본 건 딱 3번이었습니다. 그 의자는 남편 전용이 돼버렸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시아버지 기저귀를 갈다가 손목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뿌리치면서 소리 지르셨거든요. 누구야? 네가 누군데 내 몸에 손을 대? 치매 때문에 저를 못 알아보신 거예요. 25년 동안 명절마다 음식 해다 바친 며느리를 못 알아보시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뭔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친정어머니였어요. 명수가 엄마가 욕실에서 넘어졌어. 고관절이 부러졌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어머니. 그 어머니가 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근데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어딜 가려고? 내 밥은 누가 차려? 남편도 거실에서 일어서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처남한테 연락해. 당신이 집 비우면 우리 부모님은 어떡해?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병원에 누워 계신데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베개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사건이 터졌어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또 거실에서 소란을 피우셨어요. 급하게 나가보니까 시아버지가 장식장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손에 들고 계셨어요. 친정어머니 사진 액자였습니다. 제가 거실 한쪽에 몰래 모셔둔 어머니 사진요.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여기 있어? 그러더니 액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셨어요.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머니의 웃는 얼굴이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보였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그 조각을 주웠습니다. 유리에 손가락이 베어서 피가 뚝뚝 떨어졌는데 아픈 줄도 몰랐어요. 그 피가 어머니 사진위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구나. 돈 벌어온다고 큰소리치는 저 남자 옆에서 나는 그냥 무료 간병인이구나. 25년 동안 그랬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살다가 죽겠구나. 진짜 죽겠구나. 몸도 마음도 다 부서지겠구나.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고요. 그날 밤 이후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보이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피 묻은 손가락으로 그 조각들을 주워 담던 제 모습이요. 새벽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25년 동안 뭘 한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쪽에서는 그래도 참아야지. 며느리의 도리가 있잖아. 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러다 진짜 죽어. 내가 먼저 쓰러져.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목소리가 밤새 싸웠어요. 그러다 문득 26살 때 생각이 났습니다. 농협 창고에 앉아서 손님들 통장 정리해 드리던 그때요. 월급 68만원 받아서 50만원은 집에 보내고 18만원은 한 달 버티던 그 시절. 그때 저는 뭘 꿈꿨을까요? 시집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남편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요? 51살이 됐는데 행복은커녕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에 기저귀 갈고 아침에 약 챙기고 점심 차리고 저녁 준비하고 밤에 또 기저귀 갈고 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친정어머니는 병원에 혼자 누워 계셨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시부모님이 잠드신 걸 확인하고 남편도 안마의자에서 코를 골기 시작한 걸 확인한 뒤 저는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제가 3년 동안 몰래 모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마트 적금 통장, 인감도장, 그리고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잔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2,847만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80만원씩 36개월 동안 꼬박꼬박 넣은 돈이에요. 월급 120만원 중에 40만원은 생활비로 쓰고 80만원은 이 통장에 넣었습니다. 남편은 이 통장의 존재를 몰랐어요. 제가 마트에서 번 돈이 얼만지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푼돈이라고 무시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푼돈이 3년 동안 쌓이니까 거의 3천만 원이 됐습니다. 통장을 손에 쥐니까 이상하게 힘이 났어요. 이건 내 돈이다. 누가 뭐래도 내가 번 돈이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목돈을 가지게 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했어요. 쌀을 씻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하게 될지 생각하니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시금치 나물 무치고 된장찌개 끓이고 계란말이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요. 밥을 차리고 나서 저는 서랍에서 종이 2장을 꺼냈어요. 밤새 적은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시부모님 간병비용 견적서. 전문 간병인 주간 월 280만원. 야간 월 320만원. 합계 600만원. 연간 7,200만원. 두 번째 종이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명숙의 25년 노동가치 산정. 가사노동 월 200만원. 육아 월 150만원. 제3인 명절 연 500만원. 간병 월 300만원. 25년 합계 약 1억 5천만원. 이 숫자들을 적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내 인생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비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1억 5천만원치를 일을 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건 뭐가 있지? 300만원짜리 안마의자? 그것도 결국 남편이 쓰잖아. 아침 7시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식탁에 앉더니 밥을 뜨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그 종이 2장을 밥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눈을 찡그리며 종이를 접어들었어요. 읽기 시작하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간병인 비용이 왜 여기서 나와? 무슨 소리야 이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사람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공평, 그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뭐? 당신 말대로 공평하게 해요. 당신은 밖에서 돈 벌잖아요? 그럼 나도 밖에서 돈 벌게요. 당신 부모님 간병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우리 엄마 모시러 갈 거예요.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연봉 1억 버는데. 저도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어요. 그 1억, 당신 회사에서 당신한테 준 거예요. 나 고용인 하라고 준 돈 아니에요. 나는 당신 직원 아니거든요. 직원? 무슨 소리야? 부부가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지. 도움이요? 25년 동안 제가 혼자 지낸 거, 명절 음식 혼자 한 거, 애들 혼자 키운 거, 그게 도움이에요? 그거 다 저 혼자 한 거예요. 당신은 뭘 도왔는데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을 흘기며 뭐라고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노동력이 탐나면 간병인 시세대로 월 600만 원씩 입금해요. 못 그러겠다면 당신 부모님은 당신이 직접 모셔요. 나도 내 부모님 모시러 갈 거니까.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 아니에요. 공평하자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공평. 남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려는데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왜 이리 시끄러워?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25년 동안 누르고 싶었던 그 앞치마를요. 식탁 위에 툭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저 오늘 친정 내려가요. 엄마 병원에 있거든요. 며칠 있다 올 거예요. 지금 간다고? 우리 부모님은? 당신 부모님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공평하잖아요, 그게. 방으로 들어가서 가방을 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통장, 인감, 그게 전부였어요. 25년 살림에 제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남편이 뒤에서 소리쳤어요. 이명수, 진짜 가게? 돌아오면 이 집 발 못 들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근데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안 났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을 때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12월의 차가운 공기가 폐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오랜만에 맞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기저귀 냄새도 락스 냄새도 된장찌개 냄새도 아닌 그냥 맑은 겨울 공기.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숨을 못 쉬고 살았는지를요. 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갔습니다. 안동행 버스표를 끊었어요. 27,800원. 그 돈을 내면서 생각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의지로 어딘가를 가는구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구나. 버스에 올라타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파트 숲, 고가도로, 간판들, 그것들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25년 만에 제대로 웃은 것 같았어요. 4시간 뒤 안동 터미널에 내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병실 문을 열었는데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시더니 눈이 희둥그레지셨어요. 명수가 네가 어떡해?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투성이 손이었어요. 평생 농사짓고 빨래하고 밥하시느라 거칠어진 손. 그 손을 잡으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나왔어. 이제 내가 엄마 곁에 있을게.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병실에서 첫 밤을 보냈습니다. 접이식 간이 침대를 펴고 누웠는데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근데 이상하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맡던 락스 냄새, 기저귀 냄새보다 훨씬 나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가 뭘 한 거지? 진짜 집을 나온 거야? 실감이 안 났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했으니까요. 새벽 3시쯤 잠이 깼는데 습관적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 기저귀 갈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병원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서울에 계시고 저는 안동에 있었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진짜 나온 거구나. 다음날 아침부터 전화가 쏟아졌어요. 남편한테서요. 첫 번째 전화 아침 7시. 이명숙, 지금 당장 들어와. 아버지 아침밥 누가 차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 아침 8시. 야, 어머니가 약 드셔야 하는데 약이 어딨어? 어디다 뒀냐고? 저는 또 끊었습니다. 세 번째 전화 아침 9시. 아버지가 바지에 실수하셨어. 이거 어떡해?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인용 기저귀 약국에서 사세요. 갈아드리는 법은 유튜브 검색하면 나와요. 그 뒤로 전화가 더 빗발쳤습니다. 하루에 23통, 저는 17통을 받지 않았어요. 받은 6통은 전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빨리 돌아와라,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말이 되냐. 저는 같은 대답만 했어요. 당신 부모님이에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사흘째 되던 날 남편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명수가, 나 진짜 힘들어. 아버지 기저귀 가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냄새가 너무 심해서 토할 것 같아. 목소리가 축 처져 있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요. 연봉 1억 번다고 으스대던 사람이요. 고작 사흘 만에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그 목소리 듣고 속이 참 시원했습니다. 나쁜 사람 같죠? 근데 어쩌겠어요? 25년 동안 제가 혼자 다 했던 일을 이제 저 사람이 맛보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던 일을 저 사람이 딱 사흘 했는데 벌써 울상이 된 거잖아요. 힘들죠? 저도 힘들었어요, 매일. 간병인 부르세요. 돈 있잖아요. 연봉 1억이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머니 병원에서 지내면서 저는 조금씩 제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 식사 챙겨드리고 오후에는 병원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바깥 공기를 마시면서 걷는 게 얼마나 좋은지 25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명수가, 나 얘기 좀 하자. 집에 와서 얘기하자. 내가 잘못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사람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더니 25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었던 말을요. 근데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얘기할 거 있으면 여기로 오세요. 저는 안 가요.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안동으로 내려온다고요. 다음 날 오후 남편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완전히 딴 사람 같았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시커멓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와이셔츠 깃이 꾀재재하게 굳어져 있었어요. 그 빳빳하게 다려입던 그 사람이요. 명수가, 저는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옆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 집 3번 청소했어. 설거지 매일 했어. 근데 싱크대에서 냄새가 안 없어져. 배수구 청소 안 해서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은 해줘야 해요. 그런 것도 있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25년 동안 같이 살면서 배수구 청소가 뭔지도 몰랐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게 된 거겠죠? 명수가, 집에 가자. 내가 잘못했어. 당신 힘든 줄 몰랐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건 안 돼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저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밤새 적어둔 것들이었어요.
첫째, 시부모님 간병은 전문 간병인 부르세요. 비용은 당신 연봉에서 내고요. 간병인이 얼마나 하는데? 월 600만 원이요. 연간 7,200만 원. 당신 연봉 1억에서 내면 되잖아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둘째, 우리 엄마 요양원 비용 절반은 당신이 내세요. 당신 부모님만 부모님이에요? 내 엄마도 부모님이에요. 그건 공평하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공평. 남편이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셋째, 나 마트 일 계속 할 거예요. 당신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내 돈은 내가 벌 거예요. 이 세 가지 들어주면 집에 갈게요. 안 그러면 나 여기서 엄마랑 살 거예요. 남편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가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벌개졌어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결국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저는 기를 의심했어요. 진짜 알았다고요? 그 고집 센 사람이? 근데 간병인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 조금 깎을 수 없어? 깎을 거면 당신이 직접 하세요. 기저귀 가는 거 이제 할 줄 알잖아요. 남편이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저귀 갈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얼굴에 다 쓰여 있었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600만 원 내면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걸 얻어냈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존중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시누이들이 몰려왔거든요. 꼴케 제정신이야? 오빠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해? 우리 부모님 모시는 건 며느리 돌이잖아? 맞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알아? 옳기 때문에 밥도 못 드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명절 때마다 와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과일이나 깎아먹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며느리 도리를 말하고 있었어요. 고모님들도 자식이잖아요. 뭐? 부모님 모시는 거 자식들이 다 같이 해야죠. 아들만 자식이에요? 딸은 자식 아니에요? 그건 공평하게 해요. 이번 주말부터 고모님들이 오셔서 교대로 도와주세요. 기저귀 가는 법 오빠한테 배우시면 돼요. 두 사람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로 쳐다보더니 뭐라고 수군거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래, 그럼 간병인 쓰자. 우리도 조금씩 보태줄게. 그래. 간병인 쓰는 게 낫겠다. 순식간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직접 하라니까 돈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25년 동안 왜 이 말을 못했을까? 왜 혼자 다 끌어안고 살았을까? 그게 후회됐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다가 보라색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 나는 착한 며느리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구나. 그 가면 뒤에서 숨이 막혀가면서도 가면을 벗을 생각을 못했구나. 근데 이제 벗었어. 이제 내 얼굴로 살 수 있겠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되찾은 것 같아서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시부모님 댁에는 전문 간병인이 들어갔어요. 낮에 한 분, 밤에 한 분, 월 620만 원이 나갔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 한숨을 쉬셨대요.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직접 기저귀 갈던 일주일을 생각하면 돈이 아깝지 않다고 나중에 그렇게 말하더군요. 친정어머니는 수술 후 재활을 마치고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안동 시내에 있는 깨끗한 요양원이었습니다. 한 달 비용이 180만 원인데 남편이 절반인 90만 원을 부담했어요. 처음에는 투덜거렸지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부모님 간병비 620만 원은 괜찮고 우리 엄마 90만 원은 아까워요? 그 뒤로는 아무 말 없이 매달 입금해 줬습니다. 저는요, 서울의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안동에서 한 달 정도 어머니 곁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시댁 아파트가 아니라 지하철역 근처 원룸을 구했어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 제가 3년 동안 모은 적금에서 냈습니다. 원룸이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화장실 포함해서 8평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냉장고 하나. 놓으니까 꽉 찼습니다. 25년 동안 살던 32평 아파트에 비하면 세 발의 피만큼 작았죠. 근데 저는 그 작은 방이 좋았어요. 문을 닫으면 제 공간이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시어머니 약 챙길 필요 없었고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새벽 3시에 기저귀 냄새에 깨는 일도 없었어요. 첫날 밤 원룸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어디선가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지하철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창틀에 턱을 개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게 자유구나. 2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자유구나. 마트 일은 계속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산대 앞에 서서 물건 찍고 카드 긁고 거스름돈 거슬러주고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발목이 욱신거려서 저녁에 조격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힘들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시댁에서 간병할 때보다 몸은 더 고단한데 마음은 훨씬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선택한 일이었거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일. 그 차이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127만 원이 찍혔습니다. 세금 떼고 나면 그 정도였어요. 거기서 월세 45만 원 내고 관리비 8만 원 내고 식비 30만 원 쓰고 교통비 10만 원 쓰면 남는 게 34만 원 정도였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30만 원이 제 것이었어요. 누구한테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돈. 25년 만에 처음 가져보는 용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뭘 샀는지 아세요? 운동화 한 켤레요. 49,000원짜리 흰색 운동화. 25년 동안 신발 한 켤레 제대로 못 사봤는데 처음으로 제가 신고 싶은 신발을 샀습니다. 신발 가게에서 신어보는데 발이 푹신푹신 하더라고요. 그 느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신발 하나에 울다니.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집에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월세 원룸 내는 거 아깝지 않냐고. 집에 방이 있는데 왜 돈을 버리냐고. 저는 그때마다 같은 말을 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 더 있다가요. 사실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요. 25년 동안 숨막히게 살았는데 이제 겨우 숨을 쉬기 시작했거든요. 다시 그 집에 들어가면 또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요. 또 앞치마 두르고 또 눈치 보고 또 참고 그러기 싫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남편이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전화할 때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명령하듯이 말했는데 이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수가 주말에 시간 있어? 밥이나 같이 먹을까?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만났습니다. 집 근처의 식당이 아니라 시내에 있는 식당에서요. 제가 장소를 정했어요. 25년 동안 남편이 정한 곳으로만 다녔는데 처음으로 제가 정한 거였습니다. 밥을 먹는데 남편이 어색해 하더라고요. 뭘 말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저도 딱히 할 말은 없었습니다.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둘이 마주 앉으니까 할 말이 없다니. 그게 우리 부부의 현실이었어요. 한참 만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내가 그동안 너무 못했다. 저는 젓가락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집 나가고 나서 알았어. 그 집이 돌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일이 필요한지. 내가 아무것도 몰랐더라.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5년이 지나서야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바로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벌컥 화를 냈을 텐데 그날은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냐고요? 여전히 원룸에 살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으로 해가 들어옵니다. 작은 창문이지만 그 빛이 참 좋아요. 세수하고 밥 먹고 마트로 출근합니다. 계산대 앞에 서면 손님들이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수증 필요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똑같은 말을 하루에 수백 번 하지만 지겹지 않아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녁 7시쯤이에요. 간단하게 밥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10시쯤 잠들어요. 가끔 창문 열고 바깥 공기를 마셔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닐 줄 몰라요. 여전히 허리가 쑤시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다리가 붓거든요. 50년 넘게 혹사당한 몸이 하루아침에 나아질 리 없잖아요. 남편과의 관계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이혼을 할지 다시 함께 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저는 이제 이명숙으로 살고 있다는 거요. 박종태 씨 아내도 아니고 시댁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 엄마도 아닌 그냥 이명숙. 51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숨을 쉬고 있어요. 얼마 전에 출근길에 길가에 핀 꽃을 봤어요. 노란 개나리였습니다. 봄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 꽃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예쁘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25년 동안 꽃을 보고 예쁘다고 말할 여유가 없었구나. 아침에 눈 뜨면 뭘 해야 하나? 오늘 제사 음식은 뭘 준비해야 하나? 시어머니 밥은 뭘 차려야 하나? 그 고생만 하느라 꽃이 피는지 지는지도 몰랐구나. 근데 이제는 달라요. 꽃을 보면 예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늘을 보면 맑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바람이 불면 시원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자유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건 그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효도나 공평이라는 말에 묶여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계시진 않나요?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 착한 엄마라는 가면을 쓰고 그 뒤에서 숨이 막혀가고 계시진 않나요? 저는 25년이 걸렸어요. 25년을 참고 버티고 눈치 보다가 51살이 돼서야 겨우 가면을 벗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늦지 않더라고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해도 돼요. 내일 시작해도 돼요. 언제든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아끼는 것, 그게 진짜 효도예요. 나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공평이에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해요. 가난하지만 자유로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숨을 쉴 수 있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자기 자신을 좀 아껴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 당신의 일상에 잔잔한 힘이 될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속 인물을 향한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더 가벼워지길 바라며 언제나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꽃피는 밤이었습니다.